지금 프랑스에서는 한국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소셜미디어에서도 뜨겁게 논의되고 있어요. 어떤 이는 이런 용기를 가진 시민들이 있는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썼고, 또 다른 이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그들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있다며 감탄하고 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당신들은 이미 너무도 대단한 국민이에요. 이번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늘 당신들을 응원하고 있을게요. 라고 말하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망틴이에요.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늘 프랑스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하며 자랐죠. 하지만 대학 시절 우연히 친구가 추천한 한국 드라마를 본 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처음엔 그저 재미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 속에 담긴 삶이 생동감 있게 느껴질까?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정적이고 끈기 있어 보일까? 그런 질문들이 머릿속에 떠다니며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 뒤로 한국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어요. 역사, 경제, 문화, 심지어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황폐화된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을까?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수백 년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모습으로 재탄생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끌어당긴 건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 프랑스는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했지만 그 과정은 피비린내로 얼룩져 있었죠. 반면 한국은 평화로운 방식으로 변화를 이루어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졌고 드디어 졸업 후 제 친구 엘로이즈와 함께 한국을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꿈에 그리던 서울을 직접 경험하겠다는 설렘으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은 정말로 한국에 가는 게 맞는 거야? 였죠. 엘로이즈는 그런 저를 보며 웃었어요. 클레망틴, 너무 흥분하지 마. 마치 한국이 천국인 것처럼 굴잖아. 하지만 저는 정말로 그런 기분이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너무 흥분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공항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거든요. 세련되고 깨끗한 공항 건물,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여기가 내가 그렇게 오고 싶어 했던 한국이구나라고 생각하니 몸이 떨렸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여행을 많이 다녔지만 이렇게 설레인 적은 없었어요. 파리에서 제가 익숙하게 보던 것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죠.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길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고층 빌딩들이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공항철도는 너무도 깨끗했고 그 안에서 마주친 사람들은 조용히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프랑스의 지하철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죠. 서울 시내에 도착한 첫날 밤, 우리는 호텔로 가는 길에 잠깐 편의점에 들렀어요. 프랑스에서는 늦은 시간에 가게가 거의 닫기 때문에 이런 24시간 편의점 자체가 새로웠어요. 안에 들어가자마자 진열된 음식들과 간식들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죠. 특히 즉석에서 데워 먹을 수 있는 도시락과 김밥 같은 메뉴는 너무 신기했어요. 고민하는 저를 보던 직원이 밝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도시락은 전자레인지로 데워 드시면 돼요. 혹시 먹는 방법 모르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단순히 음식을 팔기 위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처음 한국에 온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동대문 근처의 한 시장에 갔어요. 시장 골목에서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퍼져 있었고 아주머니들이 손님을 향해 활짝 웃으며 음식을 건네고 있었어요. 한 분이 우리를 보고 손짓하며 다가오더군요. 여행 왔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김밥 좋아해요? 저는 한국어로 간신히 네, 좋아요. 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박장대소하며 말했어요.
발음이 참 귀여워요. 이거 하나 먹어봐요. 서비스. 떡볶이 한 점을 젓가락에 꿰어 건네주시는데 그 환한 웃음이 얼마나 따뜻하던지요. 서비스라는 단어는 프랑스에서는 식당에서 거의 쓰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마음을 담아 나눠주는 게 익숙하다는 걸 느꼈어요. 동대문 시장을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 우리는 근처의 한 카페에 들렀어요. 작은 동네 카페였지만 프랑스의 고풍스러운 카페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죠.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에 한쪽 벽에는 작은 책장이 마련되어 있더군요. 손님들은 저마다 조용히 음료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카페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떠들며 대화를 나누는 소란스러움이 있지만 여기는 전혀 달랐어요.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가 우리를 편안하게 해줬죠. 우리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주문은 카운터에서 했지만 직원은 미소를 띠며 우리가 외국인인 걸 알아채고 친절히 도와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쉬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 한 분이 조용히 말을 걸어왔어요. 외국 분이신가 봐요. 여행 오셨나요?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묻더니 우리가 서울 여행 중이라는 걸 알게 되자 우리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녀는 영어로 능숙하게 한국의 명소와 문화를 소개해 주었어요. 동대문 시장에서 김밥을 드셨다니 잘하셨어요. 하지만 다음엔 남산도 꼭 가보세요. 야경이 정말 멋지답니다. 그녀는 친절히 메모지에 추천 장소들을 적어주며 한국 여행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 사람들의 이런 자연스러운 친절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낯선 사람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 일이 흔하지 않거든요. 그분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엘로이즈도 그녀와의 대화가 무척 마음에 들었는지 클레망틴, 여긴 정말 사람들이 다정한 것 같아.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야. 라며 미소를 지었어요. 카페 한쪽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벽에는 지역 주민들이 공유한 따뜻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라는 문구를 보고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곳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하루를 위로받는 장소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카페에서의 짧은 경험을 떠올리며 한국의 특별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발전뿐 아니라 사람들의 작은 친절과 배려로도 빛나는 나라였습니다. 한국 여행 중 가장 감탄했던 건 정말 안전하다는 점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항상 가방을 조심하고 특히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소매치기를 걱정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가방을 손에 꽉 쥐지 않아도 되고 휴대폰을 꺼내 자유롭게 사진을 찍어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심지어 시장에서 잠깐 가방을 내려놓고 물건을 고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엘로이즈와 저는 이건 정말 충격적이다. 아무도 가방에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라며 연신 놀랐어요. 지하철에서도 한국이 얼마나 질서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지하철은 혼잡하고 때로는 역에서 약간의 불쾌한 냄새가 나곤 하죠. 그런데 서울의 지하철은 완전히 달랐어요. 플랫폼은 깔끔했고 열차는 너무 조용했어요. 특히 열차 안에서 은은한 향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긴 왜 이런 데서도 이렇게 깨끗하고 향기롭지? 라고 엘로이즈도 제게 속삭였죠. 엘로이즈와 저는 그 순간 서울의 질서와 세련미를 온몸으로 느꼈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짧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한국에서 겪었던 모든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공항에서 시작된 첫 설렘, 동대문 시장의 따뜻한 아주머니, 지하철의 깨끗함과 안전함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특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은 제 가슴 속에 깊이 남아 있었어요. 엘로이즈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꼈는지 비행기에서 저를 보며 클레망틴, 우리가 언제 다시 한국에 갈 수 있을까? 라고 묻더군요. 저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다시 갈 날을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후로 저는 한국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한국 이야기를 했고 드라마와 음악은 물론이고 한국 요리에도 빠져들었죠.
한 번은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 한국에서 배운 레시피로 김밥을 만들어줬어요. 결과는 완전히 실패였죠. 밥이 제대로 말리지 않아 모든 김밥이 터져버렸거든요. 그날 친구들은 터진 김밥을 보며 한참을 웃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답니다. 그렇게 한국은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어요. 프랑스에서도 K-팝과 드라마는 인기가 많았지만 저는 그 이상으로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죠. 인터넷에서 한국의 뉴스를 꾸준히 읽으며 그 나라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지켜봤어요. 한 번은 한국의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과 회담을 하는 뉴스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나라가 국제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다니 정말 대단하다. 또한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라는 점도 저를 계속 놀라게 했습니다. 파리의 친구들과 종종 이야기하곤 했죠. 한국은 그냥 스마트폰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야. 그들은 기술로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 한국의 기술과 문화는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좋은 소재가 되었답니다. 며칠 전 평소처럼 바쁜 오후였어요. 점심을 마치고 카페에서 일을 정리하며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죠. 그런데 휴대폰 화면에 떴던 긴급 속보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한국 긴급 계엄령 선포.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한국이요? 제가 알던 그 질서 있고 안전했던 나라, 민주주의의 상징처럼 느껴졌던 그 한국이요? 당장 손가락을 움직여 다른 뉴스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모든 매체가 같은 소식을 전하고 있었죠. 서울 중심부에 군인들이 배치되고 국회에 진입하려는 무장 군인들의 모습이 영상으로 보도되고 있었어요. 저는 모니터 속 그 장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정치적 혼란은 흔한 일이에요. 최근 불신임안 통과로 정부가 붕괴됐고 예산안 통과 문제로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계엄령이라니 그런 건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해요. 서울 곳곳에 장갑차가 배치됐다는 보도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군대를 막기 위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감정이 복잡해졌죠. 특히 국회에서 무장 군인들이 진입하려는 걸 막으려고 국회 직원들과 시민들이 몸으로 저지하고 있다는 영상은 너무나 강렬했어요. 그 장면을 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한국에서 보낸 평화롭고 따뜻했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지? 프랑스의 언론들은 이 사태를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 윤석열 대통령의 극단적 조치, 서울 중심부의 군대 배치 같은 제목들이 줄을 이었죠. 특히 르몽드지는 이번 계엄령 사태를 한국의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과 비교하며 심각성을 부각했어요. 기사에는 그때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여전히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담겨 있었죠. 소셜미디어에서도 한국 상황은 큰 화제였어요. 프랑스인들은 댓글로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표현했죠. 어떤 사람은 한국은 경제만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잖아. 그들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지? 라고 물었어요. 프랑스에서도 지금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정부는 불신임안이 통과되며 붕괴되었고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행정 마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총리가 의회의 표결 없이 예산안을 강행하려다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죠. 정치적으로 난장판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예요. 그런데도 저희는 이를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계엄령 사태를 보면서 프랑스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프랑스도 물론 큰 갈등과 혼란이 있지만 한국처럼 군대가 국회에 배치되고 무장 군인이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은 상상도 못하거든요. 저는 프랑스에서 항상 정치적 논란이 일어나도 적어도 민주주의 체제는 유지되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껴요.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한국 뉴스를 지켜보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혼란스러운 건 맞지만 한국은 훨씬 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구나. 프랑스에서의 혼란은 어쩌면 민주주의가 가진 본질적인 특성일지도 몰라요.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의 일부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그 이상이었어요. 기본적인 권리가 위협받고 체제 자체가 흔들리는 듯 보였거든요.
특히 프랑스 언론들이 한국 상황을 보도하는 방식도 저를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한국을 늘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왔어요.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을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계엄령 사태를 통해 그런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기사들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부각하며 한때는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여겨졌던 나라가 이제는 위험한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경고했죠. 그와 동시에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연민이 커지고 있었어요. 제가 팔로우하는 한 프랑스 기자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단기간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지만 민주주의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길 바란다. 이 글을 읽고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사랑했던 그 나라가 국제적으로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한국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죠. 계엄령 소식이 퍼진 이후 프랑스에서도 한국 관련 뉴스가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퍼진 영상 하나가 큰 반향을 일으켰죠.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군대와 대치하며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어요. 그중 한 여성이 무장 군인의 총기를 붙잡으며 울부짖는 장면은 정말 강렬했어요. 프랑스 언론은 그 영상을 앞다투어 보도했어요. 르몽드지는 이를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강렬한 순간이라고 평가했고, 피가로는 한국 시민들은 군사적 억압에 저항하며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며 찬사를 보냈어요. 프랑스의 SNS에서도 한국 시민들의 행동이 뜨겁게 논의되었어요. 어떤 이는 이런 용기를 가진 시민들이 있는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썼고, 또 다른 이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그들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있다며 감탄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반복해서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프랑스에서 말로만 이야기하던 민주주의를 몸으로 지키고 있구나. 프랑스에서도 거리 시위는 흔하지만 총기를 든 군대 앞에서 이렇게 용감하게 저항하는 모습은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한국 시민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확고한 결의가 느껴졌어요. 계엄령 선포 후 6시간 만에 종결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상황이 그렇게 빨리 바뀌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뉴스를 끝까지 읽으며 알게 된 사실은 계엄령을 둘러싼 강한 반발과 국민들의 저항이 사태를 그렇게 빨리 종료시킨 주된 이유였다는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인들의 힘을 실감했어요. 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계엄령이 끝난 지금도 국회 앞에서는 시민들이 모여 평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어요. 그들의 요구는 명확해요. 대통령의 탄핵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방식은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평화롭게 손팻말을 들고 노래를 부르며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도 시위는 흔하지만 이런 질서 있고 감동적인 장면은 드물어요. 저는 영상을 보며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어요.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면서도 강한 의지를 표현할 수 있지? SNS에서 본 한 장면은 저를 더 감동하게 했어요.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시위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작은 손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요라는 팻말을 들고 있었죠. 그 모습은 단순히 정치적 움직임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민주주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프랑스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시위에 나가는 모습은 보기 힘들어요. 그만큼 이 나라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는 삶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의 질서는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시민들은 쓰레기 하나 없이 거리를 깨끗이 유지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함께 뉴스를 보던 엘로이즈는 이렇게 말했어요. 클레망틴, 여긴 시위 후 쓰레기 더미가 남는 게 당연한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저도 그녀의 말에 동의했어요. 맞아.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것 같아. 프랑스에서는 시위가 종종 폭력적이 되고 사회적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 시민들의 시위는 그 자체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폭력 없이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더 강하다. 프랑스의 시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저는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또한 그들의 시위 속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분노보다는 변화에 대한 열망과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느껴졌습니다. 국회 앞에서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부르는 노래는 단순히 구호를 넘어 하나의 문화처럼 보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빛나는 희망도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소셜미디어에서 한 시민의 글을 읽었어요. 그는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계엄령 사태는 빠르게 끝났지만 그것이 남긴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흔적 속에서도 한국 시민들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결하고 더 강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모습이 쉽게 상상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들이 정말 특별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한국 뉴스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언론사에서는 한국 시민들의 평화 시위를 상세히 보도했어요. 사람들은 국회 앞에 모여 조용히 촛불을 들고 팻말을 들며 연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기사 제목은 이렇게 쓰여 있었죠.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여정. 저는 그 제목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시민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단순히 불만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진정한 여정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프랑스에서 한국 시민들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SNS에 한국 관련 소식을 공유하며 프랑스 사람들에게 한국 시민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리고 싶었거든요. 프랑스의 SNS에서도 한국을 응원하는 글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한국 시민들은 세계가 주목할 만한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평화로운 시위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 교훈을 주고 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제게 영감을 주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꾼 특별한 나라였죠. 지금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보여주는 희망과 단결은 저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당신들은 이미 너무도 대단한 국민이에요. 이번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늘 당신들을 응원하고 있을게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자 급부상하는 강대국인 중국을 취재하러 간 영국 기자가 있습니다. 그 기자는 중국에서 취재 중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한국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더릭입니다. 영국의 한 유명 언론사에 입사한 지 겨우 6개월 된 신입 기자예요. 입사 후 주로 국내 뉴스를 다루며 경험을 쌓았지만 늘 국제 무대에서 큰 이슈를 다루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어요. 어느 날 편집장님이 아시아 특파원 자리에 지원할 기회가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한국과 중국 중 한 곳을 선택해 6개월간 취재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처음엔 한국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 인기, 그리고 첨단 기술 강국으로서의 이미지가 매력적으로 다가왔거든요. 하지만 고민하면 할수록 중국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많은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잖아. 하지만 중국은 어떨까?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자 급부상하는 강대국인 중국에서 새로운 시각의 기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배 기자들의 반응은 제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듯 했습니다. 중국은 위험해 언론의 자유가 없고 외국 기자들을 환영하지 않아 한 선배는 이렇게 충고했어요. 다른 선배는 내가 쓴 기사가 검열에 걸려 아무것도 보도하지 못할 수도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마 그 정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TV에서 본 중국의 모습은 현대화되고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올림픽도 치르고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교류하는 나라 아닌가요? 제 젊음과 패기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결국 저는 중국행을 결정했어요. 편집장님께 제 포부를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다행히 승인을 받았습니다. 엘더릭, 자네의 열정은 인정하지만 안전에 유의하게.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을 잃지 말게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요. 출국 전날, 저는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여권과 비자를 재차 확인하고 카메라와 노트북 등 취재 장비를 점검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의 런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이면 이 익숙한 풍경을 떠나 전혀 다른 세계로 향하겠지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어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특종을 써낼 수 있을까? 중국의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찬 채 잠이 들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영국 땅을 돌아봤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기자가 되어 있을지 상상하며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상하이 푸동 국제공항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제 가슴은 기대감으로 벅차올랐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마천루들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황푸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라고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죠. 택시 기사님은 빙그레 웃으며 상하이에 온 걸 환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날 밤 취재 계획을 정리하려고 노트북을 켰어요. 그런데 웹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함을 느꼈지만 단순한 기술적 문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지 경제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위해 지하철을 탔어요. 역사 내부의 첨단 시설과 깨끗한 환경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전문가와의 인터뷰는 예상과 달리 진행되었어요. 그는 중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지만 제가 던진 민감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이나 사회 문제에 관한 질문에는 모호한 대답으로 일관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하시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는 잠시 주변을 살펴본 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젊은 친구, 여기서는 모든 말에 주의해야 해요.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날 저녁 상하이의 번화가를 둘러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화려한 쇼핑몰과 최신 스마트폰을 든 사람들을 보며 처음에는 중국의 경제적 성공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허름한 가게들과 힘겨운 표정의 사람들이 보였어요. 이 대조적인 모습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펴고 오늘 하루를 정리하려 했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어떻게 글로 옮겨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어제와 같은 화려한 마천루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빛나는 외관이 감추고 있는 어두운 진실을 알게 된 후 그 풍경이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깊은 한숨과 함께 오늘의 취재를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다른 외국 기자와 마주쳤어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영국에서 온 기자입니다. 혹시 중국 취재에 대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여기선 항상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특히 당신처럼 새로운 기자들을 더 주의 깊게 감시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어제부터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오전에는 현지 대학을 방문해 학생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캠퍼스는 활기찼고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들의 학업과 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해 물어보았죠. 중국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순간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대부분은 대답을 회피했고 일부는 경직된 표정으로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불만을 토로하려다 주변 친구들의 제지로 말을 멈췄어요. 점심 식사를 위해 들른 식당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어요. 호기심에 귀를 기울여 보니 한 손님이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 같았습니다. 무슨 내용일지 들어보기 위해 귀 기울이고 있는데 갑자기 2명의 사복 경찰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 그 손님을 연행해 갔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얼어붙었어요. 입안이 바짝 말랐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현지 언론사를 방문했습니다. 겉으로는 최첨단 시설과 활기찬 분위기였지만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된 것만 보도합니다. 한 기자가 조용히 털어놓았어요. 모든 기사는 발행 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민감한 주제는 아예 다룰 수 없죠. 이 말을 듣고 저널리즘의 본질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꿈꾸던 언론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이었어요. 며칠 후 현지 인권활동가와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활동으로 인해 감시와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언제든 체포될 수 있어요. 실종되는 사람들도 있죠. 가족들은 그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른 채 살아가야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했고 만남을 서둘러 마무리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휴대폰이 작동을 멈췄습니다. 놀라서 확인해 보니 제가 찍은 사진들과 녹음 파일들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어요. 누군가가 제 기기에 원격으로 접근해 데이터를 지운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켰지만 인터넷 연결이 계속해서 끊겼습니다. VPN도 작동하지 않았고 외부와의 소통이 완전히 차단된 느낌이었어요. 마치 거대한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을 되새겨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번영하고 발전한 것처럼 보이는 이 도시의 이면에 엄청난 감시와 통제, 그리고 자유의 억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했어요. 내가 과연 이곳에서 진실을 취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처음 중국에 왔을 때의 기대와 열정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두려움과 불안만이 가득했어요. 잠들기 전 문득 영국에 있는 가족들과 동료들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알리고 싶었지만 그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상하이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이후 저는 중국의 더 깊은 현실을 마주하기 위해 지방 도시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허베이성의 한 공업 도시였어요.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숨이 막힐 것 같은 매캐한 공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현지 가이드는 이런 날씨가 일상적이라며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반응에서 이미 이곳 사람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호텔로 가는 길에 창밖 풍경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리는 쓰레기로 가득했고 하천은 시커먼 색깔로 변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이 오염된 환경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지 환경단체와 만나기로 했어요. 그들을 만나기 위해 도시 외곽의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명의 남자가 저를 가로막았어요. 당신이 외국 기자죠?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제 여권과 기자증을 요구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건넸어요. 그들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후 마지못해 저를 보내주었습니다. 겨우 카페에 도착해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 지역의 심각한 환경 오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공장들이 독성 물질을 마구 버리고 있어요.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같은 활동가들을 탄압하죠. 한 활동가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지난달에는 우리 동료 한 명이 갑자기 실종되었어요. 아마도 당국에 의해 체포된 것 같지만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녁에는 현지 공무원과 만나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던진 질문들에 대해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어요. 우리 도시의 환경은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의 말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런 거짓말들이 어떻게 진실로 포장되어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지 생각하니 아찔했어요. 다음 날 저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현지 가이드의 안내로
작은 마을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제가 목격한 현실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었고 중학교를 나온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중화민족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그들은 현재 중국이 세계를 이끌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부의 선전과 중화 사상에 완전히 세뇌되어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조차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힌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 내용을 영국으로 전송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밤새 기사를 작성했어요. 주민들의 증언, 오염된 환경의 사진,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견을 모두 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척하며 인터넷 카페를 찾아다녔어요. 그곳에서 여러 겹의 VPN을 사용해 우회 경로로 영국의 동료에게 자료를 전송했습니다. 가슴이 뛰고 손이 떨렸지만 어떻게든 이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자료 전송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극심한 감시와 위협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2명의 남자가 저를 미행하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들은 제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지, 어디를 가는지 모두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취재가 어렵다 판단되어 저는 베이징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수도의 화려한 외관도 이제는 제 눈에 허울처럼 보였어요. 겉으로는 현대화된 도시였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통제와 억압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첫날, 베이징을 취재 후 제 호텔방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제 물건들을 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보니 파일들이 열람된 흔적이 있었고 제 여권과 취재 노트는 미세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4시간 감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느낀 첫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현지 대학의 한 교수와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 시간 직전에 교수로부터 갑작스러운 취소 문자를 받았어요. 이유를 묻자 그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교수는 외국 언론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당국의 경고를 받았다고 해요. 취재를 위해 정부 기관을 방문했을 때는 더욱 노골적인 감시와 통제를 경험했어요. 모든 인터뷰는 사전에 준비된 질문과 답변으로만 이루어져야 했고 예민한 주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거나 메모하는 것조차 제한되었어요. 이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취재인지 아니면 그저 정부의 선전을 전달하는 도구로 전락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점점 더 제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호텔 밖으로 나갈 때마다 누군가가 저를 미행하는 것 같았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택시를 탈 때도 운전사가 제 행선지를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연락하려는 모든 취재원들이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았고 심지어 호텔 직원들조차 제게 눈길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치 제가 보이지 않는 벽으로 둘러싸인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겪은 일들 중 가장 심각한 사실은 어느 날 밤 제 노트북과 휴대폰이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모든 파일이 암호화되어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그동안의 취재 내용이 모두 사라졌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한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호텔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이 사회의 진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번영하고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자유의 완전한 억압이 존재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었고 항상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발전인지 아니면 퇴보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경제적인 성장과 물질적인 풍요가 과연 이런 자유의 억압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회가 과연 지속 가능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곳은 진짜 감옥 같은 나라야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더 이상 여기서는 진정한 취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계속 있다가는 제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어요. 결국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이징에서의 마지막 날들은 악몽 같았습니다. 더 이상 중국에 머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후 저는 필사적으로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복잡했습니다. 우선 제 여권이 문제였어요. 호텔 금고에 보관해 두었던 여권이 어느 순간 사라져 있었습니다. 호텔 측에 문의했지만 그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했어요. 아마도 당국에서 제 출국을 방해하기 위해 가져간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여권 사본을 따로 보관해 두었기에 영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긴급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가 차단되어 있었고 신용카드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결국 호주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 티켓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목적지는 한국의 인천공항이었어요. 왠지 한국이 제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방 안 여기저기를 살펴보며 혹시 숨겨진 감시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했고 창문 밖으로 누군가 제 방을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동안 취재했던 내용들을 어떻게든 안전하게 반출해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결국 모든 디지털 기기를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노트북과 휴대폰은 이미 해킹당했고 USB는 분명 공항 검색대에서 압수당할 게 뻔했어요. 대신 제 기억을 믿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새기고 또 새겼어요.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메모는 평범한 소설책 사이에 숨겨 넣었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 저는 최선을 다해 평범한 관광객처럼 보이려 노력했어요. 캐주얼한 옷차림에 카메라를 목에 걸고 관광 가이드북을 손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백미러로 계속해서 뒤를 살폈어요. 한 검은색 승용차가 꾸준히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도 위기는 계속되었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원이 제 긴급 여행 증명서를 유심히 살펴보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가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동안 제 심장은 거의 멎을 것 같았어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보딩 패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안도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는 더욱 긴장되었어요. 제 가방을 평소보다 꼼꼼히 뒤지는 것 같았고 소설책 사이에 숨겨둔 메모가 발견될까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었지만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침내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까지도 저는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 저를 체포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제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나서야 조금은 안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드디어 이륙했을 때 창밖으로 베이징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탈출에 성공했다는 실감이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과연 제가 목격한 중국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제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의 숨막히는 경험 후 한국의 공기는 놀랍도록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공항 내부의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들이 눈에 들어왔고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가 저를 반겼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중국에서와는 달리 여기서는 아무도 제 여행 목적을 의심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따뜻한 인사를 받았죠.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 풍경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고 카페에서는 젊은이들이 열띤 토론을 나누고 있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열어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검열 없이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구글, 유튜브, 트위터 등 중국에서 차단되었던 모든 사이트들을 마음껏 볼 수 있었어요. 이 단순한 행위가 제게는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바로 영국 본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고 화상통화를 연결했어요. 화면에 편집장의 얼굴이 나타나자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편집장의 목소리에서 저의 무사 귀환에 대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허베이성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환경 오염, 주민들의 고통, 그리고 그 내용을 보도하려 했을 때 겪은 감시와 위협까지. 말을 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리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편집장은 제 용기를 치하하면서도 앞으로 더 조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위험을 감수했다고 설명했고 그는 깊이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대화가 진행되면서 편집장은 한국의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부터 느껴진 자유로움과 안전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편집장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이 안전한 나라이니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고 오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편집장은 제가 겪은 일들을 고려할 때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기회에 한국의 문화도 경험해보라고 권했어요. 새로운 시각으로 이 지역을 바라볼 수 있을 거라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중국에서의 긴장감 넘치는 나날들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평화로움과 안전함이 느껴졌어요.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며 한국을 경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 도심을 탐험하기로 했어요.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각종 정보를 검색하고 공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거리에서는 다양한 시위와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부터 환경 보호를 외치는 시민단체까지 그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경찰이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질서 유지를 도와주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런 광경을 보며 제 마음속에서는 깊은 감동과 함께 중국에 대한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들른 한 식당에서 저는 우연히 현지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의 언론 자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부나 기업의 비리를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로운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한 시민단체의 캠페인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었어요.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밤늦게 호텔방에 누워 하루 동안의 경험을 되새겨보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발전된 나라였어요. 경제적 번영과 함께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그리고 시민의 권리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억압적이고 통제된 삶과 비교하면 한국에서 경험한 자유는 그야말로 놀라웠어요.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정부를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회의 발전과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었어요. 잠들기 전 저는 이번 취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중국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성공 사례를 세계에 알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한 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이 끝나가며 저는 이곳에서 보내게 될 시간들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찬 채 일어났어요.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 대해 열심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의 폐허에서 시작해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군사 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화를 이뤄낸 과정, 모든 것이 경이로웠어요. 특히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한국 국민들의 끈기와 열정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 그들의 정신. 그것이 바로 한국의 성공 비결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이제 제 취재 계획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한국의 주요 기업들을 방문해 그들의 혁신 전략을 알아보고 교육 현장을 찾아가 한국 교육의 특징을 살펴보고 정치인들과 시민활동가들을 만나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평범한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런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오래된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80대 노인 김 씨와 그의 손녀인 20대 대학생 수진을 만났습니다. 3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한 시간은 제게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김 씨의 낡은 구두수선 가게에 들어섰을 때 저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좁은 공간을 가득 채운 오래된 도구들과 구두들 사이로 김 씨의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김 씨는 제게 60년 전 이 가게를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14살 나이로 서울에 올라와 맨손으로 시작한 그의 인생 이야기는 그야말로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을 가리키며 그는 이 거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내가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때는 이 거리가 다 무너져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일어나 일했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김 씨와 함께 있던 손녀 수진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 씨의 손녀 수진은 유창한 영어로 할아버지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그녀는 오랜 시간 대화하고 있는 할아버지와 저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주었어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최신 패션을 한 수진의 모습은 할아버지와는 사뭇 달랐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똑같은 따뜻함과 강인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은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IT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극심한 취업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토로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저희 세대는 그 바통을 이어받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때론 그 책임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죠. 수진의 말에 김 씨는 손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너희 세대가 우리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너희를 믿는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이겨낼 거야. 그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이 가족의 이야기 속에서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겪은 고난과 극복의 역사, 그리고 수진이 마주한 새로운 도전과 희망이 한데 어우러져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눈부신 경제 성장이나 첨단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 씨와 수진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의지에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실감했습니다. 단순한 성공 사례를 넘어 이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모습,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들의 고난과 영광, 두려움과 희망이 어우러진 이야기야말로 세계가 주목해야 할 한국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의 2주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 나라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휴식을 취하면서 단순히 중국 취재의 대안으로 선택했던 한국이 이제는 제게 아시아의 미래를 보여주는 등대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국이 이룩한 놀라운 성과들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았습니다. 경제적 번영은 물론이고 민주주의의 정착, 기술 혁신, 문화적 영향력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역동적인 민주주의였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대규모 평화 시위를 목격하면서 저는 한국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동받았어요.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그것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 혁신 분야에서의 한국의 성과도 놀라웠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의 본사를 방문하면서 저는 한국이 진정한 혁신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그 현장을 목격하니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문화적 성공을 넘어 한국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세계에 전파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민주주의와 경제를 가진 나라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성장은 인상적이지만 그것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희생한 대가라는 점에서 한국과는 큰 차이가 있었어요. 한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보면 교육에 대한 높은 열애, 근면한 국민성,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 문화, 그리고 민주주의를 통해 이루어낸 정치적 안정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과 빠른 변화에 대한 적응력은 한국 성공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한국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청년 실업, 노인 빈곤 등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한국의 미래가 밝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되돌아봅니다. 중국에서 저는 엄청난 두려움과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허베이성에 오염된 환경, 감시와 통제의 그늘, 그리고 자유를 억압받는 사람들의 모습. 그곳에서 저는 경제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어떻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제 기자로서의 사명감과 개인의 안전이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순간들을 겪으며 저는 깊은 고뇌에 빠졌었죠. 반면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야말로 눈부신 반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전통과 현대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구두 수성 가게를 운영하는 김 씨와 그의 손녀 수진의 이야기, 그리고 수많은 평범한 한국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저는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중국에서 저는 숨막히는 공포와 제한된 자유 속에서 진실을 전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자유롭게 질문하고 탐구하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죠. 중국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어두운 현실과 한국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 이면에 있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 이 모든 것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번 여정은 단순한 취재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 이 모든 경험을 글로 풀어내려 합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나라의 현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희망과 고뇌입니다. 중국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야기로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정에서 만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과 진솔한 이야기들이 없었다면 저는 이토록 값진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분들의 정과 포용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해주신 여러분의 모습에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노력이 담긴 이야기들이 세계 많은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